이번 주의 주요 학습 내용은 바로 다학문적 협력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다학문적 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기술할 수 있는 게 우리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에 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학문적 협력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학습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세 가지. 자, 하나가 뭐죠? 네, 멀티. 네, 다학문적 협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힌트를 드리자면 인터스텔라 할 때 인터가 힌트입니다. 네, 두 번째가 간학문적 협력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초사이언 할 때 트랜스. 바로 초학문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협력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각각의 특징들, 차이점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통합적 유형은 요즘에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학문적 협력, 간학문적 협력, 초학문적 협력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학습 목적이죠.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학문적인 접근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멀티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멀티, 여러 개라는 뜻이죠. indisciplinary 뜻은 학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학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학문적인 접근에서는 다영역 전문가들이 통합교육 대상을 평가하고 중재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영역 전문가들이 통합교육 대상자를 평가하고 중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학문적인 협력 형태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학문적 접근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만 꼽으라면 이 독립적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서로의 전문성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작업한다는 게 바로 다학문적 접근의 특징이죠. 자, 여러분들 독립적이라는 용어 잘 아시나요? 잘 쓰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아시고 있던 간에 언어 치료에서 또 이 수업에서 특히 독립적이라는 표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와 B가 독립적이다라는 표현은 A와 B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전문가들은 서로의 전문성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전문가 A, B, C, D가 있습니다. A가 언어치료사, B가 우리가 의사 선생님, C가 교사 선생님, D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학습자, 동일한 학습자인 언어장애 대상자 되겠죠. 이 학습자에 대해서는 각각 동일하게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A와 B가 서로 관여합니까? 관여하지 않아요.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끼리 협력은 없죠. 각각의 전문가와 학습자들끼리의 연결만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학문적 접근 모델에서는 상호 간의 협력이 거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은 얘기죠. 독립적이다. 상호 간의 협력이 거의 없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학문적 접근을 잘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보시죠. 개별적 목적들을 가지고 분리된 교육과 치료를 진행하더라. 자, 왜냐? 독립적이니까 각각 전문가들이 서로 따로 작업하는 거예요. 언어치료사는 언어검사만 진행하고 언어치료만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는 운동검사만 하고 운동영역만 치료하죠.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된 치료과 교육이 진행됩니다. 자, 그래, 이런 다양문제 접근이 굉장히 드무냐?
아니면 흔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예. 우리 센터에 오시는 관찰이나 실습 때 오시는 이제 그 외부에서 오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언어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치료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학문적 접근인 거예요. 자, 이 우리 치료실에 오는 그런 환자분은 언어 치료를 우리한테 받으러 오지만 이분들이 운동 치료나 뭐 감각 치료나 다른 특수 교육에 대해서도 네, 교육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치료사의 치료 대상자에 대한 운동이나 교육 부분을 관여하지 않죠. 각각의 네, 분리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네,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언어 치료 우리 장단기 목표에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감각 통합적인 부분들을 네, 잡지는 않잖아요. 예, 각각 따로따로 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다 전문가들이 동일 대상을 다루는 것 외에 관련이 거의 없죠. 동일한 대상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은 거의 없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협력적 접근이 아니다. 자, 저는 이제 시험을 과목들 보통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냅니다. 객관식이 객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언어치료사 국가고시도 예, 객관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다학문적 접근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놓고 보기에 다학문적 접근은 전문가가 서로 상호 전문성에 따라서 협력하여 예,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쓰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다학문적 접근이란 이론적 내용을 사실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한 슬라이드에 이 핵심 내용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아니더라. 왜냐? 동일 대상을 다루는 것 외에는 서로 전문가들끼리 협력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학문적 협력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자, 부모님들은 개별적으로 팀 구성원을 만난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에요.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팀 구성원을 만납니다. 자, 우리 센터에 내원하시는 그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센터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다학문적인 접근인데, 자, 우리 센터에 올 때 그 언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고요. 끝나고 나면 아이를 태우고, 예, 자녀분을 태우고, 또는 대상자분을 태우고, 또 병원을 가거나, 복지관을 가거나 하십니다. 개별적으로, 네, 그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부모님들이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은 예, 결국 가족 우호적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가족 우호적 모델이 아니에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가족 우호적 모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다학문적 접근을 고르시면 되겠죠. 자, 왜 가족 우호적 모델이 아니냐? 부모님들이 네, 개별적으로 부모님들이 만나야 되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문가들끼리 종합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협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다학문적 접근은 네, 독립적으로 서로 간에 협력 없이 진행이 되더라. 자, 그리고 개별적으로 네, 분리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다학문적 접근은 또 다른 특징이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팀 구성을 만나기 때문에 가족 우호적 모델이 아니더라. 종합하면 다학문적 접근은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적 접근이다 아니다? 협력적 접근이 아니다. 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잊지 말고 잘 그 정리를 하셔서 다학문적 접근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머릿속에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간학문적 접근입니다. 간학문적. 네, 여기 인터라는 게 들어갔죠? 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몇 년 전에. 네, 행성간으로, 스텔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스피어너리. 네,
여러 학문 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이 간자를 써서 간학문적 접근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간학문적 접근의 특징은 뭘까요? 네, 간학문적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평가와 중재를 진행합니다. 이건 앞서 보셨던 다학문적인 접근하고 유사하죠.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중재를 하지만, 자, 이게 핵심이죠. 결과에 대해서, 네, 중재 평가나 결과에 대해서 의논하고 중재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한다. 네. 자, 즉 언어치료사가 언어검사를 진행하고 물리치료사가 운동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당연하죠. 언어치료사인 제가 운동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검사들을 모아놓고 계획을 세울 때는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뇌성마비 환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뇌성마비 환자는 언어 문제도 있지만 네, 자세나 보행처럼 운동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 뇌성마비 환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향상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어치료사는 언어검사를 하고요. 또 운동검사는 물리치료사가 진행하고 감각통합도 작업치료사가 진행하고 해서 모아서 검사 결과를 꺼내놓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합시다라고 중재 계획,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간학문적 접근 모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학습자는 동일하고요. 전문가 A, B, C, D가 있는데 아까랑 뭐가 다른가요? 아까는 각각이 이렇게 분리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문가 A, B, C, D가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죠. 각각 이렇게 의논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모델이 간학문적 접근 모델이다. 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결국 학문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간학문적 접근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간학문적 접근은 가족 구성원이 팀의 구성원이더라. 자, 요거 아까 다학문적 접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팀의 구성원인데 하지만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간학문적 접근에서의 가족 구성원은 팀의 구성원이지만 2차적인 정보로 여겨집니다. 즉 가족 구성원들이 내는 의견이라든지 진술은 그냥 앞으로 향후 치료를 위한 보충 자료 정도예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제 이 아이는 과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생활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들은 치료 평가를 위한 하나의 자료일 뿐이에요. 2차 정보 뿐입니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학문적 접근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모델이 아닙니다. 다만 정보를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아서 치료 계획을 세운다 정도예요. 피드백을 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간학문적 접근의 단점이에요. 뭐냐? 전문가의 세력권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세력권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간학문적 접근에서는 세력권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교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교양 수업에는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듣고 있어요. 자, 조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제 다 칼 자르듯이 파이 나누듯이 나눠서 잘 진행될까요? 안 그렇죠? 세력권 문제 존재합니다. 자, 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 아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언어치료사가 주장하는 바, 물리치료사가 주장하는 바 이런 것들이 각각의 아는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통으로 이 중재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게요. 공통 목표를 세우기 어렵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거예요. 이거 두 칸으로 띄어져 있는데, 자, 전문 영역에 대한 폐쇄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간학문적 접근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 영역에 대한 폐쇄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팀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학문적 접근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문가들 간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간학문적 접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간학문적 접근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평가나 중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럴 때는 공동으로 함께 전문가들이 상의하더라.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 팀에 개입은 하지만 2차적인 정보에 불과하더라. 그리고 간학문적 접근은 전문가의 세력권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간학문적 접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소 어려운 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무조건 외우시지 마시고요.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학문적 협력의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초학문적 접근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협력적인 모델은 바로 이 초학문적 접근입니다. 자, 트랜스, 초월한다라는 뜻이죠. 초월한다. 학문간 초월한다. 학문간 초월하는 그런 접근법. 자,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학문간에 초월해서 정말 아주 협력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존재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지만 우리가 목표만 공동으로 세운다면 전문가의 세력권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 전문가가, 대표 전문가가 나머지 치료에 대한 내용도 아는 거예요. 예컨대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도 아시고 언어치료에 대한 검사나 평가의 내용도 아시고 작업치료에 대한 내용도 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치료나 평가는 계획은 이 의사 선생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떨까요? 세력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학문간을 초월하는 초학문적 접근입니다. 즉, 초학문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키워드는, 여러분들 키워드 중요합니다. 키워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키워드는 바로 전문가들의 역할 공유와 바로 이겁니다. 대표 중재자, 대표 중재자 개념이 바로 초학문적 접근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결국 초학문적 접근이라 함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상호간의 협력을 기초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데 대표 중재자라는 게 있어서, 즉 팀장, 이런 대표 중재자가 있어서 서로 간의 역할을 공유하고 조절하고 조정하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초학문적 접근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평가 수행 후에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 물리치료사는 물리 치료에 대한 평가, 작업치료사는 감각통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나서 각각의 결과를 대표 중재자, 예컨대 의사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방사선사는 MRI 결과도 알려주고요. 그럼 이 대표 중재자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 전문가들의 중재가 제공되는 빈도가 매우 낮고, 대표 중재자가 지원이나 상담에 의존해서 모든 영역의 중재를 진행해요. 따라서 상담도 대표 중재자가 주로 이끌어갑니다. 자, 초학문적 접근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가족을 포함한 모든 팀 구성원들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팀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게 바로 초학문적 접근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던 간학문적 접근에서는 어땠습니까? 가족은 2차적인 정보에 불과했죠.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했는데 여기서는 가족도 팀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어떠한 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거나 정보를 알려주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통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초학문적 접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또 초학문적 접근의 또 다른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초학문적 접근의 목적은 서비스의 구분화와 분절화를 피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셨던 간학문적 접근은 구분화와 분절화가 문제가 돼서 결국 어떠한 문제를 파생했습니까? 세력권의 다툼이 생겼죠. 근데 이 초학문적 접근은 이걸 피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따라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전문가 A, B, C, D가 있고 학습자가 있는데, 학습자에 대한 전문가 C의 내용, B의 내용을 전문가 A는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전문가 A가 대표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초학문적인 팀은 각 구성원들 간의 협력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대표 중재자인 전문가 A, 이 그림에서는요, 전문가 A가 결국은 통합하고 수용하는 거죠. 자, 초학문 접근의 모델은 가족 참여와 전 학문에 걸친 공동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참여를 중시한다라는 게 초학문적 모델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학문의 전문가들의 능력과 지식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초학문적 접근법의 주의점이에요. 전문가들의 능력과 지식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대표 중재자가 물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대표 중재자가 의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언어 치료에 대한 내용, 물리 치료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아시고 계시고, 이런 검사들을 토대로 우리가 상담이나 치료, 중재를 진행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 중재자인 의사 선생님이 언어 치료사한테 왜 그런 검사를 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 검사에 대한 지식은, 전문성은 언어 치료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사한테 왜 이런 각도로 찍었어? 0.1도 정도 더 비틀어 찍어야 정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지식의 경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자, 초학문적 접근을 종합하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대표 중재자의 개념이다. 대표 중재자가 있다. 그래서 대표 중재자가 상담이나 중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자, 또 다른 핵심이 가족은 팀의 적극적인 구성원이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자, 그리고 초학문적 접근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지식의 경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